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2. 송양지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결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한비자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양공은 기원전 639년 가을의 우해맹과 12월의 박해맹 때 초성왕에게 당한 치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송양공은 비록 송나라 국력에 비하여 패자가 되리는 꿈을 꾼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의 군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터여서 초나라라 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송양공은 자신이 당한 치욕을 어떤 식으로든 대갚아주리라 작정하였습니다. 치욕을 당했다고 하여 패자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초나라에 대한 보복은 자신의 명예회복의 시작일 뿐더러 패자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해맹에서 초군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감금된 치욕을 당하고도 송양공이 패자가 되리는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기는 송나라와 송양공의 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초성왕에게 당한 두 차례 치욕으로는 송양공이 허황된 꿈에서 깨는 것이 부족한가라며 아쉬워하였습니다. 송양공은 정문공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송양공 입장에서 보면 기원전 641년 겨울에 제나라에서 제효공, 진목공, 최장공, 정문공, 초성왕이 해맹한 사건은 자신의 패자 행보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고 이 회맹은 제황공 사후의 공백인 패자 경쟁에 초성왕을 끌어들인 셈인데 이 해맹을 정문공이 주선했기 때문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정문공은 초나라의 전위대인 양 초성왕의 앞잡이가 되어 중원 나라들에게 초성왕을 소개하거나 초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도록 주선하고 있었고 결국 우해맹 때에도 초성왕을 맹주로 받드는 데에 정문공의 역할이 컸다고 판단, 송양공은 정문공을 혼내주리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기원전 638년 3월에 정문공이 초나라에 가서 초성왕에게 조례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송양공은 격분하였습니다. 모기가 성산이 없다며 만류했으나 이를 뿌리치고 송양공은 정나라를 치기로 결심하고 친히 중군이 되고 고를 부장으로 삼고 악보기, 화수로, 공자탕, 상자수 등 대군을 이끌고 여름에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위나라와 허나라와 덕나라도 함께 송나라를 도왔습니다. 정문공은 즉시 초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나라의 구원 요청에 대하여 초나라 성덕씨는 정나라로 가서 구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송나라를 치자고 하였습니다. 정나라를 치느라 송나라는 텅 비어 있을 것이고 송군이 정나라에서 회군한다고 해도 지쳐 있을 것이니 성산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성덕신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고 8월에 성덕신을 대장으로 투발을 부장으로 하는 군사들을 송나라로 보냈습니다. 송양공은 정나라를 치던 중 초군이 송나라를 치러 간다는 급보를 받고는 곧장 회군하여 홍수 남쪽에 길게 포진하고 초군을 기다렸습니다. 송양공은 초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나라가 아닌 송나라를 노릴 줄은 몰랐던 거죠. 송양공은 정나라를 칠 때부터 정문공의 항복을 받거나 초군과 싸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나라를 구하려고 초군이 정나라로 오면 초나라와의 대화를 통해 철군하려고 하였습니다. 초나라와 정나라에 여전히 송양공이 기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과 동시에 정문공에게 함부로 설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의 뜻을 전하려고 한 것이었죠. 초군의 선봉대가 홍수 건너편에 당도했을 때 성덕씨는 사자를 송군 진영에 보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송양공의 각오, 송군의 무기와 사기 등을 탐색하려는 의도였죠. 특히 성덕씨는 우해맹 때 송양공이 자신에게 당한 것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서력을 노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초군 사자의 방문에 대하여 고은은 송양공에게 송군이 정나라를 다시 치지 않겠다고 초나라에 사과하면 초군은 물러날 것이다 라며 초나라에 사과하고 싸우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양공은 지난날 제황공이 패권을 잡은 것은 초나라에 이긴 결과였다. 그런데 쳐들어온 초군을 피하고서 어찌 배업을 이을 수 있겠냐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어 고호가 송군은 무기와 군사의 수, 군사의 전투 의욕이 초군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공은 뭘 믿고 초군에 이긴다고 우기느냐라고 직언하자 송양공은 송군은 무기와 군사는 부족하나 인의가 있다며 초나라가 보내온 전서 끝에다 11월 1일 홍량에서 결전하자라고 서명하고 사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고호는 답답하였습니다. 송양공의 패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초나라와 정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나서서 송양공의 패자꿈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우해맹과 박해맹을 통하여 제황공 이후의 패자 자리를 노리는 초성왕과 초나라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느꼈을 텐데 여전히 초성왕과 초나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송양공의 태도가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고호는 우해맹 때와 우해맹 직후의 초군의 송나라 도성 침공 때 송군 대다수는 초군의 강한 힘에 겁을 먹었을 뿐더러 박해맹을 통하여 정나라 등 중원 나라들이 이미 초나라를 맹주로 인정하고 있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송양공의 패자의 꿈은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접 말할 수는 없어서 송양공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도록 초나라와 송나라의 군세와 대외 정세를 상세하게 비교 설명했지만 송양공이 요지부동이어서 참으로 답답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638년 11월 1일 홍수 건너편의 초군이 상륙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고 모기가 송양공에게 초군이 상륙을 완료하면 송군보다 수가 많아 당적하기가 어렵다. 초군이 강을 반쯤 건너올 때 공격하면 송군은 정군으로서 초군 일부를 상대하는 것이니 송군이 훨씬 유리하다라며 초군이 배를 타고 도하할 때를 노려 공격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양공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어찌 적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칠 수 있느냐라며 핀잔하였습니다. 이어 초군이 상륙을 완료하여 진을 펼치는 것을 보고 모기가 송양공에게 초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초군이 포진을 완료하기 전에 초군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양공은 적이 전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어찌 공격하느냐라며 거절. 그 사이에 초군은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완전히 포진하였습니다. 초군이 홍수를 건널 때나 도하여 포진할 때를 노려 초군을 치자고 송양공에게 건의한 사람과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34회에서는 공송고였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송미자 세가와 좌전 노20 22년조에서는 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덕씨는 지난날 우해맹 때의 송양공을 직접 보고 또 주위에서 송양공을 평하는 것을 들은 바를 종합한 결과 송양공은 지극히 체면과 남의 이목을 중시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군사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 판단, 도하할 때나 포진할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송양공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초군이 포진을 완료하자 그제야 송양공은 북을 치게 하며 고, 상자수, 탕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스스로 긴 창을 들고 초군 정면으로 돌진하였습니다. 고가 투발을 만나 22합을 붙었을 때 악보기가 합세 투발이 밀리자 이번에는 초나라에서 위여신이 나서서 악보기와 맞상대,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고는 혼전을 틈타 초군 속으로 달려들어 자충우돌하며 초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송양공이 초군에 포위된 것을 발견, 포위망 속에 뛰어들어 부상당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송양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포위망을 뚫으려고 하였습니다. 상자수는 뒤에서, 문관들은 병거 좌우에서 초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고가 포위망을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에는 문관들이 전멸했고 송양공 또한 허벅지에 상처를 입는 등 송군은 대패하였습니다. 송양공 등 패잔병들이 송나라에 돌아왔을 때 전사한 유가족들은 궁 밖에 모여 통곡하며 송양공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 송군이 패했다며
송양공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송양공은 군자는 부상자는 다시 공격하지 않고 나이든 병사는 포로로 하지 않는다. 다른 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공궁에 빠뜨리지 않고 상대가 전열을 못 갖추었을 때 공격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처세가 옳았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모기가 나서서 전쟁은 많이 죽이더라도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인을 따진다면 전쟁은 왜 하는가 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송양공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하도 기가 막혀 송양공을 비웃었습니다. 송양지인이란 인의를 과도하게 앞세워 적을 칠 기회를 잃고 패한 홍수 전투 때의 송양공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송양공은 홍수 전투의 후유증으로 기원전 637년 5월에 병사하는데요. 여조겸은 동네 자치박이에서 송양공의 3가지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조겸은 송양공은 송나라에서 생장한 점으로 보아 송나라의 미약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초나라의 겁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초나라가 강대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오만하게 스스로 회맹에서 맹주가 되어 초나라의 군주를 굴복시키려고 했으니 이것이 송양공이 어리석어 이를 헤아리지 못한 첫 번째요. 송양공은 제황공의 배업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므로 신의로 보나 나라의 크기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자신이 제황공에 비하여 부족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제황공이 9번 제후를 모으면서도 끝내 초나라 군주를 회맹에 나오도록 굴복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 군주를 회맹에 나오게 했으니 이것이 송양공이 어리석어 이를 헤아리지 못한 두 번째요. 송양공은 우회맹에서 초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박회맹 때 요행이 풀려나고서 그 치욕과 그 두려움과 그 환난을 잊고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군대를 일으켜 정나라를 치고 초나라와 전쟁하여 부상과 패배를 자초했으니 이것이 송양공이 어리석어 이를 헤아리지 못한 세 번째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초성왕은 성도신이 승리했다는 보고에 크게 기뻐하며 가택까지 가서 개성군을 환영하였습니다. 정문공도 초성왕의 여동생인 군부인 문미와 함께 가택에 가서 금과 비단을 풀며 초군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성왕을 정나라로 초청하자 초성왕은 쾌락하였습니다. 정문공은 정나라에 온 초성왕을 천자의 예법에 따라 대접하였습니다. 초성왕은 문미의 소생 백미와 숙미에게 반하여 둘이 다른 술에 대취하여 둘을 침실에 끌어들이고는 초나라로 데려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문미는 말 한마디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조카들을 후궁으로 삼은 초성왕의 처사에 대하여 정나라 대부 숙첨은 정나라는 초성왕을 극진히 예대했건만 그는 짐승 같은 짓을 했으니 어찌 그 일생을 곱게 마칠 수 있을까라며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미와 숙미의 지위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34회에서는 백미와 숙미는 문미의 딸 즉 정나라 공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미자 제가와 좌전 노이공 22년조에서는 초성왕이 연애를 마친 후 초영으로 데려간 여인을 백미와 숙미라는 실명 없이 정이희 즉 정나라 두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숙첨이 저주한 정황 등으로 보아 정나라 여자는 정문공의 딸들이거나 정문공의 첩들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팩트체크에서는 백미와 숙미의 지위와 관련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숨을 곳도 없을 뿐더러 도움을 청할 아무것도 없자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로 옆에 쇠똥구리가 쇠똥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하도 급하여 쇠똥구리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없었지만 쇠똥구리 말고는 그런 말조차 꺼낼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쇠똥구리는 알겠다며 염려 말라고 유료하여 토끼는 잠시나마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이어 독수리가 날아오자 쇠똥구리는 독수리에게 토끼가 불쌍하니 한 번만 봐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독수리는 가스로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드는 척도 하지 않고
쇠똥구리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었습니다. 쇠똥구리는 독수리 처사에 격분하였습니다. 물론 독수리가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말을 아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보는 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었으니 이는 토끼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 여기고 격분한 것이었습니다. 쇠똥구리는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독수리에게 복수하리라 결심.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독수리 둥지를 찾아다니며 그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깨뜨려 버렸습니다. 독수리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쇠똥구리를 찾으려니 잘 찾기지도 않았고 설사 찾았다고 해도 굴속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독수리가 제우스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제우스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으라고 중재하였습니다. 독수리가 제우스의 무릎 위에 알을 낳자 쇠똥구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쇠똥을 굴려 동그랗게 만든 후 하늘에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 쇠똥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우스는 갑자기 쇠똥이 자기 무릎 위에 떨어지자 별 생각 없이 쇠똥을 틀었는데 그 와중에 독수리 알도 떨어져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독수리는 쇠똥구리가 나타나는 철에는 알을 낳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조그만 쇠똥구리를 무시한 대가를 독수리는 톡톡히 치른 셈이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매차에서 뵙겠습니다.